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언론계 언론신 배병유 경제풍을 대표님을 모시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빚어진 한일 갈등과 기강이 무너진 우리 국방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한은에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그동안 예, 예, 1.75% 했는데 1.5% 그러니까 0.25%를 낮추고 또 성장률도 당초 2.7%에서 그 후에 2.5%로 이번에 다시 2.2%로 이렇게 낮췄거든요. 왜 이렇게 낮추게 됐습니까? 한국인이 지금까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전개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리고 현 정부도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쁘다든지 성장률이 떨어진다든지 일자리가 날라갔다 이런 보도 이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과민 반응을 보여왔어요. 그렇죠. 그와 관련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기획재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2.4 내지 2.5라고 추정하고 있고 한국은행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와가지고 밑까지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모든 지표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올라간 게 없어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내수 전부 다 떨어졌어요. 단지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세금 갖다 집어넣으니까 일자리가 뭐 20몇 개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알아보면은 빈 껍데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한국은행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날 이제 기준금리 내리고 성장률 전망을 낮춰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재정부도 내려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 박사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그 사이에 해외 S&P 같은 저 국제 신용평가기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올해 GDP를 2.0으로 다 봤어요. 과거 2.2, 2.3 하다. 그다음에 그렇죠. 다 그렇게 봤었죠. 그렇죠. 일본의 노무라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도 1.8로 보고 앉았어. 그런데 우리 기재부는 2.4, 2.5 그리고 한국은행 2.4까지 했다. 그래 이제 오늘 조금 나타났는데 이것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외국 전문기관에 보면 일본의 그 우리 경제에 대한 그 보복 조치, 이거 반도체에 대한 보복 조치,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 정도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예측한 2.2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이걸 자꾸 정부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표상으로 나타나가 경제가 얻어진 걸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경제 활기를 살리는 작전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향 이렇게 분석이 나오면 아하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다. 뭐 금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허가 행정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가 그걸 지금까지도 완강하게 거부해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 또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뭐 국내에 경제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그럼요.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그랬어요. 오래 전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KBS 특별 대담에서 경제 좋아지고 하반기부터는 아주 호전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경제 상승세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집한 배경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그 두뇌들이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촛불 정권의 정책 기조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거 절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 급성장한 거 이거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경기가 하방 체제에 있는데 여기에 적극 대응하되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는 견지해 가면서 쉽게 말하면 못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왜 못 바꾸겠냐. 시어머니 밑에 눈치 보는 거예요. 청와대나 집권당에 눈치 보는데 어떻게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 조정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건 이러이러한 부분, 일정 부분 실패했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든지 좀 길을 터줘야지 말이야. 대통령도 정책 기조는 불변이야.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경제부총리 어떻게 마음대로 고치게.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속으로 이걸 좀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니까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존은 견지해 가면서 경기 하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을 보더니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고뇌스럽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 그거 정부가 어렵다는 것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바꾸도록 해야 돼요. 그래 바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나중에 고 박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일본이 그렇죠. 막 쭉 관찰한 겁니다. 8개월, 9개월 한국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 딱 급소에 찔른 거거든. 네. 쉽게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장기화될 가능성이 그런데 여기다가 그 대통령께서 말이야, 와, 이거는 경제 침략입니까? 총력 대응했다. 이렇게 하면 전쟁 불붙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하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그 사이 경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걸 모처럼 인정을 하고 이제 경제 정책을 바꾸라는 메시지랑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모습이 트럼프가 딱 떠나가지고 그 양반이 부동산 업자라고 비판했습니다만 법인세 딱 내리고 말이죠. 예. 규제 풀고 하니까 막 미국 경기 얼마나 좋아져. 그게 관계해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것은 한은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유를 한 두서너 가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건 당연히 우리한테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정부가 이런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 정책의 어떤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잘 됐구나. 일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고 거기다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경제 실적 우리는 상반기 그랬지만 하반기 좋아질 뻔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경제 보복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빠진 거다 해갖고 이런 꼼수를 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해법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일본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경제를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거울알처럼 내다보고 있어요. 왜? 일본의 산업구조하고 우리하고 경쟁 경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 반도체만 하더라도 일본이 자기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가 세계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후발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마찬가지. 자동차나 전자나 이런 조선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산업이 일본의 후발이다, 후속이고 서로 이제 협력 보완 관계도 있지만 경쟁 관계도 많이 있다는 그 강점,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벼르고 하다가 딱 급소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우리 정부의 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부하고 협정을 왜 기본적으로 파기시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그 항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직용 관계 해가지고는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도에 그 민간 합동위원회 그 자료를 보면은 분명히 청구권 자금에 의해서 직용관계는 피해자 구조가 끝난 것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 당시 민간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 씨도만 이해찬 국무총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위원으로 정부 위원으로 7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글쎄, 그래놓고는 자기가 뒤엎어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일본이 이런 걸 다 알고 앉았거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외교 일종의 참사인데 내가 볼 때는 외교적인 협상으로 접근해야 되지.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총력 대응하라 그러면 더 이상 수가 없어. 밑에 사람들이 바꿀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총력 대응하자고 말씀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조국 수석인가 이 양반은 죽창가를 꺼집어내고 말이야. 안보실에서는 말이야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을 꺼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거. 일본이 보면 비웃게 돼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민주당도 최재성 일본 경제 보복 대응 대책 기구가 만들었다가 이걸 말이야. 일본이 경제 침략 대책 특위로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전쟁하다는 얘기야. 전쟁하다는 얘기야. 그럼요. 전쟁이라는 게 이길 수 있을 때 전쟁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용어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요. 미국한테 우리가 중재를 보내고 했었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지금 동맹 관계가 최상으로 강화되어 있는데 한국보다도 안 돼. 난 대통령께서 이 외교 관계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큰 실수했다고 봐요. 저는 별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건 외교 협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떤 형태는 외교 협상을 해야 되지. 그건 나머지 침략이다, 보복이다, 민족주의다 이런 거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 경제의 강점,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 경제를 그 강점을 잘 인정 안 하고 일본 경제가 우리의 3배, 4배에 아직도. 그리고 특히 기초, 원천 기술 같은 면에서는 족탈불급이야, 우리가 아직도. 그렇죠. 일본이 원천 기술 월등히 많이 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에 또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재 부품 산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제일 맞지.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한일 국교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계속 대일무역 역조가 됐잖아요. 지금은 몇백 조가 되는지 계산도 안 돼. 왜 그래? 그 당시에 난 상무부 출입해서 취재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무역 역조를 개선해달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한국 써줄 게 없다, 사줄 게 없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제품을 사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필요해서 사가지고 가서 역조가 됐지 않나. 이렇게 항변했어요. 그 당시에 참 창피했어. 아직도 그 체제가 지속된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입을 한 750억 불하고 수출을 한 300억 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450억 불이 차이가 나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당신들이 필요해가지고 자기들 부품 소재를 다 사가지고 우리가 사달라고 그랬나? 판촉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예. 그래갖고 완제품이나 이걸 사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규격에 맞는 게 없다. 이게 많이 사줄 게 없다. 이런 얘기거든. 한국 이거하고 중국하고는 이 코드가 잘 맞는데 그런 면에서는 보안 관계가 일본하고는 오히려 안 맞는다. 왜 차이가 난다고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대체로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일본 경제가 우리의 3배 내 4배 이상 볼륨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경제 10대국이다 어찌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세계 3대 강국이잖아요.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런데 뭐 여야 또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일본의 그런 경제보복에 대처하기로는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그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제3국 포함한 중재의 구성 그것도 거부를 했죠. 또 1+1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그 기금을 만드는 안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안도 또 그걸 거부를 해서 어차피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기전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화수소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LG, SK에서 제3국 대만 중국산을 갖다 시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9.999 이거 차이인데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은 물어보세요. 일본의 그 9.999하고 이쪽 대만산 0.99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3개월이나 6개월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뢰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걸 수입선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드는 겁니다. 뭐 몇 달 내로 안 돼,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그걸 다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그걸 불화수소를 바꿔가지고 품질에 장애가 생기면 이건 글로벌 시장에 가가지고 퇴출이야, 퇴출. 망해. 그래서 이거 못해요, 일본이.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가지고 했을 때 일본 정부하고 대화된 게 아니고 일본의 부품 소재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쌓아 신용을 축적했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오랜 신용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돼요. 그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그 응급 조치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수입선을 빨리 바꿔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 그 뭐 50년, 60년 동안 해서도 지금 저런 상태인데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외교 협상으로 풀어야 되지 행여나 대통령이 앞장서서 총력전 이렇게 하면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 박사 말씀했지만 오늘 18일 날이 뭐냐 하면 일본이 1965년도 한일 외교 협상에 따른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게 18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거부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놓으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워낙 자세가 강경하니까 외교 협상을 하자면은 그것도 협상의 논의의 대상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 그것도 한번 뭐 논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입장보다는 약간 바뀌었어. 왜 그러냐면 일본이 찔러 보니까 손톱이 안 들어가 일본. 일본이 다 계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손톱이 안 들어가니까
대화를 하면은 국민이 양해하고 피해자가 양해한다면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미리 이건 메시지를 띄웠더라고. 네. 그래.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너무 강수로 가가지고 출구가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수를 써버리면 퇴출로가 없어. 출구가 없어. 퇴로가 없죠. 네. 협상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강수를 주문한 것이지 이걸 안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 그래 대통령은 그렇게 강수 쓰는 법이 아니에요. 참모들은 그건 모르지만은. 근데 어차피 지금 반도체 관련 부품 3가지만 수출 규제를 가지고도 이런 상황인데 예.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다 한다면은 더 버티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바로 이제 이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 자산 회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실현이 되고 나면 추가 보복 뭐 뻔한 겁니다. 그렇죠. 명확 관화하죠. 그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에는 말입니다. 원래는 로라는 용어를 안 쓰는 법입니다. 예. 외교에는 로라는 용어를 안 쓰는 법이에요. 그리고 외교는 국익,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국익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친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친일은 딱 반일이나 이런 거는 바꿔놔야 되죠. 숨겨놔야 되지. 아이고 뭐 친일 잔재 세력이 뭐 떵떵거리고 살고 일본에 그걸 뭐 하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면 안 되죠. 외교 관계는 일본이 아무리 미국고가 들 노라는 용어도 써도 안 되고 반일 이런 용어도 써 항일 써도 안 되고 그래. 그럼 참모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외교적 레토릭 수사라는 것은 정말 그럼요. 조심해서 쓰지 않습니까? 아주 신중해서 쓰는 게 그리고 국제적 관례예요. 일제 상품 불매 운동을 시민 운동 차원에서 하고 그게 한국 대사관 앞에서 뭐 막 가이질하고 했다는데 그 웃기는 짓입니다. 그건 쌍팔년도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일본한테 무슨 압박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일본 상품이나 여행이나 뭐나 우리가 일본이 보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감당 못하는 것이지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말려줘야 됩니다. 말려줘야 되는데 오늘도 뭐 습관에 보니까 편말을 가지고 뭐지 그 뭐 거기서 뭐 일본을 뭐 어쩌고 그거 하는 법이 아니에요. 민간 그렇게 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는 말려줘야 됩니다. 청와대에서나 이런 데서 말려줘야 되는 것이 그거 조장하면 안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들이 이제 일본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급한 불은 일단 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일시적이지. 그래서 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완전히 폭망을 했고 예. 이번에는 한일 이런 무역 경제 갈등으로 이 수출 기업들이 쑥대밭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자만이 문제가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카드 보면 기계, 조선, 자동차, 화학 다 걸려요. 다 모질라지요. 전부 다 걸립니다. 뭐 탄소 섬유인가 그거 하나만 또 수출 규제에도 그냥 우리가 뭐 감당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우리 대일 관계 경제협력 창구는 미흡든 곱든 정경련입니다. 일본의 경단련하고 파트너가 우리나라 정경련입니다. 근데 정경련은 지금 현 정부에서 완전히 거부 세력이 돼가지고 나 정경련은 맨날 일본 갔다 오고 대화를 해도 청와대에도 근방에도 못 가. 이것도 안 돼. 대일 관계 외교할 때는 정경련 풀어줘야 돼. 정경련이 일본 경단련하고 대화하고 제일 잘 알아, 거기에. 미국 제재하고 할 때도 미국 상공회의소하고 대화할 때 대한 상공회의소가 정경련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과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50년, 60년, 70년에 쌓아진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정경련 이것도 괜히 국정 무슨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막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무슨 이번에도 빠졌대. 경제인들 뭐 회담이나 뭐 회의할 때도 정경련 오지 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 양반이 이거 유명한 저 강창순 씨 딸이라면서요. 그런데 아나운서, 과거 아나운서 그래서 아나운서였대. 그런데 난 외교부 장관 무슨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투명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역할을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말라고 외교부 장관은 이건 외교부 장관하고 그 외교부의 대일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진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까꾸라 하향식인 것 같다. 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갔다는데 양반이 참 웃기네. 아니 대단한 게 이거 해결해야지. 자기가 아프리카를 뭐하고 아프리카 옛날 유엔에 있을 때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대 이런 말이야.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 가야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지. 일본은 한국 전문가 딱 배치해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일본 전문가 안 써먹어? 일본 전문가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그 한일 위안부 협상 때문에 일본에서 그 역할을 했던 엘리트들은 다 쳤다며. 쳐버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참석한 서기관급을 공모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응모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미라인. 네. 주일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의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쪽을 완전히 전 정권 때 잘 나갔다 해갖고 전부 옷 벗기고 물 먹이니까 이번에는 미국이라든가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지금 경제 공사가 4개월째 되어 있잖아요. 나도 시뮬레이터 본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돼. 일본하고 우리 경제 협력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공사가 바로 경제 아닙니까?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추어야, 내가 볼 때는. 아마추어,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는 외교는 여북하고 외교 전선은 아무리 미워도 로라는 게 없어. 아마추어를 떠나서 너무 이념적으로. 그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이념을 버리고 실의가 아닙니까? 국위가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그걸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는 국익이 제일 먼저죠. 좀 머리 숙이더라도 가서 국익을 찾아오면 그만 아닙니까? 아베 안 봤습니까? 그렇지. 트럼프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딱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러잖아요. 1965년대 외교 협상, 한일 국교가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점으로 되돌려 가가지고 1965년을 부정하는 것 비슷한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해결이 안 돼. 그러고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한 게 그게 얼마나 진통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그 이상 베스트가 안 나와. 지금 다시 해봐야 그 폐기시켰는데. 미국까지 뒤에서 아주 푸시를 해갖고 물론이지. 아니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막 굴욕적인 외교다 반대한 것도 오히려 써먹었어. 활용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거에 그 당시에 베스트예요. 그리고 무상 받은 돈이 그 당시에 돈이 안 적어.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게 비하면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 그 속에 분명히 징용 피해자에 관한 보상은 들어있는 것으로 자기들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이 2011년도에 외교 협상을 했다 치더라도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다라고 해석을 딱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난리가 난 거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이제 외교 협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최종 재판이 조금 딜레이 됐으면 싶어서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지. 그게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뭐 재판 거래니 해가지고 막 다 잡아놓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까지, 전직 대법원장까지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또 한일 갈등 문제라든가 우리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은 안보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정병두 국방장관 아이고 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하면서 좀 경지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지금 꿋꿋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군 기강 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도대체 이게 군인이냐 할 정도 아닙니까? 공군 대장 출신인데 그 양반께서 6.25 침략이 전쟁이냐 아니냐 그 대답도 쭈물쭈물 하신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훤히 알 수 있지만 누구 눈치 보는 거 알겠어요? 청와대 눈치 보고 김정은이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두 번째 해임 건의안을 올린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안 해. 왜 안 하느냐? 야당의 정략적인 공세다 해가지고 그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것도 있고 공군, 해군 써먹었는데 육군 싫고 육사도 싫고 후임 찾기도 또 쉽지 않대.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공군이나 해군에 적당한 인물이 없고 그 다음에 뭘 해도
청문회 때문에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을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그런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글쎄. 육군을 빼고 당군 해군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글쎄. 육군이 뭐 그동안 좀 권한을 과도하게 누린 점은 있지만 그래도 군의 큰 대종은 육군이죠. 주력 부대인데 육군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이 다 물모이고 해 공군에서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죠. 북한에 주적하고 대응한 게 바로 육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육군을 과거 무슨 부분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은 사건대로 생각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웃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말이 안 될 뿐만 아니고 해군 쓰고 공군 쓰고 있으면 육군 뭐 국방장관 나와야 되는 그 시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정경두 장관은 본인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청와대에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완전히 허수아비 꼭두각시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삼척의 그 목전 대진 놓고 간 것도 발표 저렇게 하는 것도 청와대 메시지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주눅이 들려가지고 딱 있다는 게 딱 얼굴이 다 나타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체제하에서 국방백서를 통해서 주적을 삭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국방장관 같으면 청와대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각하 이거 주적을 없애는 법은 없습니다. 주적이 없으면 우리 그런 표적이 없게?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돼. 이런 거는 아무리 국군 통수권자를 눈치 보더라도 각각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이 주적이 없이 어떻게 훈련하고 합니까? 그 다음에 훈련 중단하면 안 돼요. 군대는 훈련을 하면 장비나 군이 녹슬어 가지고 못 써. 정기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기곤만장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요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이래요. 싱가포르 회담이나 판문점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지하기로 딱 약속했는데 왜 안 하냐? 왜? 천만에. 그거는 정치적인 저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포기가 안 돼. 9.19 남북 합의 그것도 김정은이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명해가지고 발의시킨 걸 하고 합니다만 우리 군이나 국민의 입장에 볼 때는 그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 많죠. 독소 조항이 많아. 그거 안 돼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국군 통수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 합의가 돼 있어. 대북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건 누구 뜻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위헌이에요, 위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북한 측에서 과거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어선다 해갖고 뭐 그동안 다 없앴지 않습니까? 키 리졸브라든지 울지 가디언 프리덤, 뭐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든지 또 쌍용 훈련도 다 없앴는데 그거를 규모를 축소해갖고 지금 8월에 한미 합동 뭐 동맹 연습, 완전히 방어 훈련이거든요. 또 전자권이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가려면은 그런 훈련들을 거쳐야 우리가 전자권을 인수받게 생겼는데 북한에서 당신들 말이야 트럼프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판문점 김정은 회동 때도 우리 외무상하고 폼페이오고 있는 자리에서 그 훈련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뭐 위반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비핵화 협상 그 실무회담도 안 가겠다고 지금 공갈을 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방 주권을 포기한 그런 모양 아닙니까? 있었어요. 맞아요. 북한 예무성에서 성명 나오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예정대로 훈련을 집행하면은 비핵화를 위한 한미 실무 협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했어. 협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우리 대통령 입장이 뭐예요? 국군 통수권은 어디에 있고 말이야. 그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취재 가운데 나는 대북 이 경계 이거 막 해제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국방 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아, 그렇지.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9.19 합의 그 내용을 보면은 반헌법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만 직소리도 못하고 말이야. 그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저 모양이 된 것도 그런 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느냐. 뭐 변명을 해준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튼튼한 경제와 안보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밑둥부터 흔들거리고 있으니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